경북 칠곡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조현병 환자가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를 둔기로 살해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지난해 12월 중단한 경주 금령총 발굴 조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문경 찻사발 축제가 27일부터 열흘 동안 문경세제에서 열립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안인득의 무차별 살해 사건 일주일 만에 경남 창원의 10대 사건까지 터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경북 칠곡과 서울 동대문구에서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건이 터졌는데요. 조현병 환자 관리를 손 놓고 있는 보건당국의 관리 시스템을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남 진주에서 아파트 방화에 흉기까지 휘둘러 무고한 주민 5명을 살해한 안인득. 일주일 뒤 창원에서 외출하는 위층 할머니를 기다렸다 잔인하게 살해한 18살 A군.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다음 날 서울 동대문구에서 물소리가 시끄럽다며 옆집 5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46살 B씨와 같은 날 평소 잔소리가 많다며 옆 환자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경북 칠곡의 한 정신병원 입원 환자 36살 C씨까지 모두 조현병 환자입니다. 칠곡 사건만 빼면 모두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관할 보건소를 비롯해 어떤 정부기관도 이들의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집에서 방치돼 왔습니다. 보건소에 정신질환자를 등록하는 제도는 있지만 환자 본인 동의가 없으면 입퇴원 정보가 공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신질환의 외래 진료는 아예 보건소에 통보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의료기관과 보건당국 간 허술한 환자 정보 공유 방식이 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정진시설이나 병원이 전달 체계가 아직 촘촘하게 연계망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드맵은 그려져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아주 구멍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정신질환자의 관리를 담당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만큼 정신질환자를 새로 확인하고 등록을 유도하는 인력이나 전문가가 없는 겁니다. 보건관계당국이나 국가에서 이들에 대한 보다 많은 예산을 좀 지원해서 그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 보건당국의 정신질환 관리 시스템을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경북 칠곡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조현병 환자가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를 둔기로 살해했습니다. 피해자가 평소 잔소리를 심하게 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경북 칠곡의 한 병원. 25일 밤 10시쯤 이 병원 옥상에서 조현병 환자 36살 A씨가 같은 병실을 쓰던 50살 B씨를 살해했습니다. 당시 옥상에는 산책로 공사에 쓰려던 공사 자재들이 널려 있었는데 A씨는 현장에 있던 둔기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쳤습니다. A씨는 평소 B씨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직후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피해자는 병력이 미부나 조현병이고 피해자는 우울증입니다. 이제 피해자가 얘기하기로는 사망 망자가 평소에 잔소리가 좀 심했다. A씨는 정신과 폐쇄병동이 아닌 개방병동에 머물렀기 때문에 평소 자유롭게 옥상을 오갈 수 있었습니다. 개방병동은 폐쇄병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병세가 가벼운 환자들이 입원하는 곳입니다. 경찰은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A씨의 평소 상태와 B씨와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조현병 환자 범죄. 날로 커져가는 조현병 공포에 사회적 관리와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피의자가 옥상에 놓여진 공사 자재를 둔기로 사용하면서 병원 측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어서 권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6층짜리 건물 위에 있는 병원 옥상, 철골과 합판 등 공사 자재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안전 펠스를 설치하는 공사가 끝날 예정이었지만 며칠 더 미뤄졌습니다. 그동안 환자들은 이곳을 아무런 통제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옥상에 있는 자재 중 하나를 둔기로 사용했습니다. 네, 그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사가 늘 끝났습니다. 환자분들 사책이나 바람 쐬려는 거에 대한 패드 제공하면서 패드리 좀 난간 패드리 쪽으로 펜스 작업을. 피해자는 정신질환 증상이 약해 개방병동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신보건법에 따라 입원 환자가 50명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입원실의 10% 이상을 반드시 개방병동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폐쇄병동이 아니라면 병원 안팎으로 오가며 생활합니다. 서른도 가서 의료에서 그냥 만돼 있다가 담배를 피우고 그냥 내려가고. 병원에선 오후 9시 이후엔 병실에서 이동하지 말라고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밤 10시. 게다가 피의자 병실이 있던 6층엔 당시 30명의 환자가 있었지만 당직 간호사 1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바깥뿐만 아니라 입원 후에도 제대로 된 조현병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네, 계속해서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경 기자. 조현병 환자 살인 사건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진주와 창원에서도 이 비슷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18일과 24일 경남 진주와 창원에서 발생한 조현병 환자 살인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경북 칠곡, 그것도 정신병원 안에서 또 한 차례의 살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 사건들 모두 조현병, 그러니까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들이 벌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같은 병실 환자를 숨지게 한 36살 A씨는 피해 사망자 B씨가 평소 잔소리를 많이 화가 나서 둔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4일에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에 살던 70대 할머니를 살해한 18살 C군 역시 2년 전에 조현병 진단을 받았는데요. C군은 할머니가 자신의 몸에 들어와 괴롭혀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조현병 환자들이 일으킨 사건이 최근 들어 참 잦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고요? 네, 해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 수는 물론 관련 범죄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현병 질환 때문에 진료를 받은 전국의 환자 수는 지난 2012년 10만 900여 명에서 지난해 10만 7천여 명으로 6천여 명 정도가 증가했는데요. 경찰청 통계를 보면 관련 범죄 건수도 지난 2012년 5천여 건에서 2016년 기준 8천여 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살인과 방화 등의 강력 범죄 건수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니까 오름폭이 커 보입니다. 시민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범죄를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환자들이 편집성 조현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편집증적인 피해 방상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공격 행위를 하기가 쉽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큰 사건이 있기 전에 조금씩 예비적인 폭력 행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진주나 창원 사건의 경우에도 오물이나 고춧가루를 문에 투척하는 등 갈등이 계속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런 전조 현상들이 있을 때 미리 방어할 수 있는 체계가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의 말 들어보시죠. 폭력적인 에피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이제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해요. 본인이 이제 피해 의식이 있는 당사자에게 당사자라는 사람들이 이유를 제공하지 않았든지 간에 가가지고 윗집에 올라가서 소음을 불평한다거나 또는 자기를 무시했다고 오물을 투척한다거나 이런 일종의 예비적인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본인의 뜻이 전달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계속 피해를 받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지금 범행으로 옮기는 이런 경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이제 어떤 뭐 이 예비적인 폭력 행위 등을 이제 그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적 개입을 한다면 그것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는 얼마든지 있죠. 네, 그렇다면 이 정신보건법을 좀 새로 손봐야 하는 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지난 2017년 5월부터는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한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졌는데요. 현행법상 정신질환자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원하게 하려면 보호 의무자, 그러니까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 중 2명 이상이 신청해야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난 18일 5명의 사망자를 낸 진주 사건의 경우에도 안 씨의 친형이 사건 발생 12일 전에 안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려다가 법 규정 때문에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조현병 환자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체계가 더 부실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피해자가 더 늘어나기 전에 현실적이고 또 제대로 된 대책이 좀 하루빨리 나와야겠죠. 김선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지난해 12월 중단했던 경주 금령총 발굴 조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발굴 재개에 맞춰 금령총 금관과 금 허리띠도 전시합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경주 대릉원 내 고분의 하나인 금령총. 아름다운 금방울이 출토돼 붙여진 이름입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24년에 조선 총독부 박물관이 발굴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 94년 만에 다시 발굴이 시작됐고 12월에 중단됐다. 최근 2차 발굴 조사가 재개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제강점기에 확인하지 못했던 호석, 즉 봉분 주변에 두른 돌의 완전한 형태와 무덤 내부까지 발굴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금 일제강점기 자료공개 사업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미정리된 자료라든가 보고서, 사진 이런 것들 지금 다시 재정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매장 주체부 내부에 대한 조사를 좀 더 보강을 하고 지금 봉분 주변을 제토 범위를 좀 더 확대를 해서 호석열 그리고 호석 주변에 있는 부가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좀 추가적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올해 8월까지 이어지는 금령총 재발굴 조사로 신라 무덤에 대한 새롭고 흥미로운 결과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물관은 금령총 재발굴 조사에 맞춰서 금령총에서 발굴된 금관과 금허리띠를 특별 전시합니다. 금령총 금관은 천마총이나 서봉총, 금관총에서 나온 머리띠보다 크기가 작고 다른 금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분옥 장식이 없습니다. 금허리띠도 다른 무덤에서 출토된 것에 비해 크기가 작아 어른이 아닌 어린이용으로 추정합니다. 장식이 화려하지 않은 점 또한 특징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올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021년 일제강점기 조사 내용을 포함해 종합발굴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관련 특별전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문경 찻사발 축제가 주말인 27일부터 열흘 동안 문경세제에서 열립니다. 이전 축제와는 다르게 형식을 탈피하고 관람객 중심의 참여와 소통 축제로 진행됩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찻사발은 오랜 시간 우리와 같이 해온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다양한 모양과 이를 빚는 도공의 혼과 정신이 깃들어 있어 시대의 의미를 더해갑니다. 올해로 21번째 열리는 문경 찻사발 축제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마련됩니다. 보완하고 완화시켜 가지고 진짜 관광객들이 보고 감동할 수 있는 마음으로 흠뻑 뭔가를 찾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올해로 마감하면서 진정성 있는 소통과 체험 위주의 축제를 선보입니다. 쉬고 담고 권일다라는 축제 주제는 백두대간 청정지역에서 휴식하며 찻사발의 다양을 담고 과거의 길을 걷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무대인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 주변은 작품 만여 점이 전시되고 도자기 생산 과정과 체험, 다양한 차를 무료로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왕의 찻자리 체험, 사기장의 하루,
도자기가 구워지는 1250도를 의미하는 플래시몹 1250 등은 새로운 킬러 콘텐츠로 선보입니다. 아울러 도자기가 전국 팔도로 팔려가는 모습을 재현한 등금장수 퍼레이드도 진행됩니다. 이번 축제는 기존 축제 명칭에서 전통을 빼면서 내빈이 주인이 아닌 관람객이 중심이 되어 축제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준비하였습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세트장의 궁궐과 전통가옥, 주막거리와 난전은 찻사발과 함께 아련한 옛 정치를 흠뻑 느끼게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석 전 연천시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는 26일 공무원 승진 대가로 거액을 받은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시장에게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9,500만 원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시장에게 돈을 준 영천시 공무원 A씨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과 뇌물수수로 징역 1년 6월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국토부 사전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용역비 5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지난 24일 달빛 내륙철도 건설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최적 노선 수요 예측 결과와 경제성 등을 분석 확인했습니다. 대구시는 달빛 내륙철도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구축 신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시 철도 경유진 8개 지자체와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중국 산동성 연태시 관계자들이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안동을 찾았습니다. 왕국경 연태시 인민대표회의 상임위원회 부비서장과 좌림 인민대회 우호협회 부회장 등 4명은 25일과 26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안동을 방문했으며 안동시 의회를 찾아 기업의 포상 휴가나 수학여행, 특산품 등 인적 물적 교류를 강화해 나갈 것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중국 산동성 연태시에는 지난 2015년 문을 연 안동시 홍보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시이사 체제에서 4년 11개월 만에 정이사 체제로 바뀐 학교법인 영광학원이 첫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 박윤훈 전 대구대 총장이 제17대 이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박신임 이사장은 법제처 차장, 환경부 장관, 제6대 대구대 총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26일 평양예술단원들의 공연이 경북도립 안동 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열렸습니다. 북한에서 활동했던 예술인으로 구성된 평양예술단은 우리나라 전통 무용을 북한식으로 표현한 박편무 등과 아코디언 연주, 반갑습니다 등의 가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2019 신나는 예술여행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신나는 예술여행은 문화 기반이 부족한 곳에 공연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안동시가 영국 왕실의 대를 잇는 안동 방문을 기념하며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했던 길을 로열웨이, 왕가의 길로 선포했습니다. 시는 26일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로열 관광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 포럼에서는 관광객 1,000만이 찾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주제 발표와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다음 달 14일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인 요크공 앤드류 왕자가 안동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안동 특산물인 안동마와 생강을 활용해서 6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안동 참마랑 생강이랑 페스티벌이 26일 개막했습니다. 오는 5월 1일까지 탁촌장타워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마 생강 음식 전시와 무료 시식 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인 5월 1일에는 안동 참마와 생강, 6차 산업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포럼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심층 취재해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4월 17일의 고통, 진주 아파트 참사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이진욱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혁 영상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의자 안인득이 자신의 집을 방화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5명의 사망자를 내고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분. 하지만 아직까지 그 고통도 해결 방안도 마무리되지 않은 채 오늘 아침에도 2건의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건이 또 발생했는데요. 오늘 차근차근 매듭을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 얘기를 꺼내자면 마음이 참 무거운데 어제 경찰이 진주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안인득의 조현병에 의한 범죄가 아닌 계획적 범행으로 결론을 좀 내렸는데 그러면 안인득의 이 조현병과 이 범죄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법적인 논리로 따지면 그 어떤 정신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발표를 한 걸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이 분명히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또 피해 망상이 좀 이해되지 않는 피해 망상을 갖고 있었던 걸로 봤을 때는 일정 부분 이 환자의 어떤 정신병력이 이 문제에 기여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이분이 분명히 그 전에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입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는데 입원을 하지 못해서 생긴 어떤 사회적인 제도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는 측면에서는 간접적인 원인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한 2년 전에 정신보건법이 대폭 개정이 돼서 환자들의 입원이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졌는데요. 환자가 인권과 이 어쩔 수 없는 강제 입원이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은 상당히 두 가지를 다 만족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마 정신과 의사들도 많이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강제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요건이 되지 않는 환자들을 퇴원시켰을 때 그 환자들이 갖게 된 여러 가지 피해적인 것들에서 우려를 이미 나타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고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이 우리나라 정신보건법 역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를 걷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강제 입원이 힘든 부분 제도적 측면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제때 조현병 치료가 안 돼서 범죄로 이어졌을 가능성 없겠습니까? 만약에 제대로 잘 치료가 됐었다면 이 환자가 갖고 있었던 그런 난폭성이나 공격성이 확 줄어서 아마 이런 정도까지 어떤 계획된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범행의 직접적인 원인은 그 환자의 어떤 범행과 연결된 법리적인 논리가 있긴 하겠지만 그 이전에 간접적인 원인으로는 이 환자를 입원시키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입원시킬 수 없었던 현재 상황이 가장 저는 간접적인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조현병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에 있었던 PC방 사건도 그렇고요. 며칠 전에 김해에서도 흉기로 이웃을 좀 난동을 부린 사건도 있었고 지난 23일에는 또 18살 고교 중퇴생이 위층 할머니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오늘 아침에도 또 2건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 40대 여성이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렀고 또 경북 칠곡에서는 정신병원 안에서 정신질환자가 다른 환자를 이렇게 둔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 많이 방치되어 있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관리 범위를 벗어난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원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사건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통계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9,000명 이상의 범죄자가 있었고요. 이 중에서 6,000명은 전과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1,600명 정도는 전과가 구범 이상인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범죄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 사회가 굉장히 경쟁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열등하거나 약자에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삶이 어려워지고 스트레스나 갈등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런 스트레스나 갈등은 개인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자가 계속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인의 불만을 본인이 아니라 사회에 표출하는 이런 묻지마 분노형 범죄가 이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현대 사회가 주는 스트레스, 이것이 조현병의 원인일 수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병원 현장에서 겪어본 경험으로 이런 부분들과 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조현병의 한정짓자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입니다. 유전적인 거, 환경적인 거, 발달 심리적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갈수록 나타나는 이런 묻지마 범죄라든지 이런 사회 현상들을 보면 이런 사회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폭력성 이런 것들이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현재 범죄 통계에서도 보면 계속 폭력적인 성향이 늘어가고 또 묻지마 사건이 최근 들어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 분명히 그런 문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일선에서 보면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이런 피해를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특히 성폭력 피해가 많으시고요. 또 젊은 분들은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이 겪는 언어적인 폭력, 또 심지어는 학부모님들도 언어 폭력을 많이 써서 그것 때문에 오시는 선생님들도 있고요. 또 안 씨도 이 층간소음 얘기를 했었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제 환자 경험은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목이 졸려가지고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 사회가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너무 좀 고립되고 너무 여유가 없는 그런 사회라는 걸 제가 직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질환도 크게 늘어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진주 참사를 보면 개인의 악행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사회적 책임이 있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결국은 좀 무관심이 일으킨 범죄라는 건데 결국엔 뭐 안인득의 경우에 봐도 아파트, 이웃, 또 경찰, 병원에서도 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 부분이 좀 중점적인데 실제로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먼저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시면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 또는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 5대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7년 기준으로 16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2013년 139만 명에서 매년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이 공식적으로 파악된 통계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되는 정신질환자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환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러나 이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지 못하게 되면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폭력성이 생기거나 위험군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데요. 현재 여러 가지 치료나 보호를 위한 제도가 있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예산 또는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서 효율성을 담보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외대 치료 명령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한 건수를 살펴보면 작년에 13건 그리고 2년 전에는 불과 8건에 그쳤기 때문에 국가나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도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 병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곳은 병원이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이런 진료를 거부하는 정신질환자를 좀 강제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 씨의 경우도 검찰이 발표했듯이 이제 치료 감호수를 나와가지고 5, 6년간은 계속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담당자가 바뀌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약을 먹으면 힘들다는 식으로 해서 치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가 되지 않는 환자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위험성을 갖고 있는 전과력도 있는 분들에 대한 강제성이 필요한데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현행 법에서는 경찰에 의해서 어떤 위험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경찰에 의해서 강제 입원할 수 있는데 이게 소극적으로 적용된 거죠. 그 외에는 결국은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아니면 강제로 치료받게 하기 위해서는 강제로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필요한데 그게 현재는 맹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어떤 개정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는데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건들이 자꾸 터지기 전에 빨리 이런 법안이 개정되어서 빨리 이런 것들이 현재 적용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정신질환자의 이 병의 정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거부를 하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현행 정신건강보건법에 살펴보면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거나 입원시키기 위한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 또는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그리고 행정입원,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응급입원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절차에서도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되고요. 예. 본인이 동의를 해서 입원을 했다 하더라도 퇴원을 요구하게 되면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퇴원 절차를 밟아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응급 입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관이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어서 상황이 급박하고 절차적으로 시간이 없을 때 의사 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응급으로 입원을 의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3일에 불과하고요. 예. 계속해서 입원을 하려고 하면 앞서 얘기했던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장기간 입원을 계속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타인에 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를 판단하는 것이 경찰이나 의사라 하더라도 사실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법과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좀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인권이냐 아니면은 공공의 안전이냐라고 하는 가치가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환자들의 인권을 최대한 지켜주면서 공공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개정이 돼야 되겠고요.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1차적으로 대응을 할 때 뭔가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법, 그리고 병원에서도 강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들이 개정이나 제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법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정신과 협회에서도 우려를 많이 표방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 2년 전에 그 법이 많이 개정이 됐었는데 그때 인권이라는 여론에 의해서 조금 빨리 통과됐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신분열병, 지금 조현병으로 일컬어진 이 병의 특징은 일단은 보통은 사고 장애, 피해적인 사고, 망상, 환청이 이제 중심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병식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병이 걸렸다는 걸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자발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데 예전에는 이런 법이 있기 전에는 관행적으로 환자가 위험할 때는 사설 응급기관에서 환자를 강제로 해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정신과 선생님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입원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떤 수단으로도 가족들이 노력을 하려고 입원시키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저도 이런 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예외적으로 환자가 좀 난폭했을 때 경찰이 개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환자가 또 안타깝다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그분이 이제 가해를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을 때는 그것조차 입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이번에 사법기관에 의한 강제 입원을 할 수 있는 그 제도를 건의를 했고 그것도 아마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스스로 판단이 좀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강제 입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가장 시급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강제로 병원까지 갈 수 있는 그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 해외에는 치료를 어느 정도 좀 강제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법 입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나 호주에서도 정신건강 심판원을 두고 강제 입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의료계에서도 현재 이런 제도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강제 입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적절한 치료라든지 재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처럼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는 정신질환자 또는 재범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전담해서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을 두고 모두 사건화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에 따라서 치료를 강제하거나 의무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 그래서 개인에게 또는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지원을 받도록 이걸 의무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현재처럼 벌금형이라든지 또는 현장에서 종결한다든지 피해자와 합의를 본다든지 또는 우리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교정의 효과가 전혀 나타날 수 없거든요. 예.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수한 상황에 맞는 사법 절차를 마련해서 그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그런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인들에 대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사법 입원 제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적용이 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역시나 인권 문제인가요? 지금 제도적으로도 미비하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예를 들어서 그런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네. 감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범죄 당시에 그러한 의사 능력이 부족했는지 또는 질환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판사가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의학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서라든지 아니면 법원을 설치해서 그런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쪽에 아니한 이런 대응을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경찰의 대응 체계 어떤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시민들이 경찰 대응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예. 그러나 이제 그 피해자 안 씨와 관련해서 과거에 몇 차례 신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사건 당일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 안 씨가 조현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의료 기록은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네. 경찰이라 하더라도 영장 없이는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혹시 안 씨가 그런 조현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네. 경찰 단계에서 강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뭐 예. 예를 들어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어떤 강제 입원이라든지 격리 조치와 같은 그런 즉각적인 처분은 경찰기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현장에 출동한 경찰분들도 사건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만약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입원 절차를 진행하거나 구속을 하는 등 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예. 만약 그런 경우에는 인권 침해라든지 소송을 당할 수 있고요. 실제 소송을 당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대응에 부담을 가지는 건 사실입니다. 예,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러면 법적인 부분 말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어떤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같은 건 없을까요? 그래서 언론에 방송된 것처럼 그 여학생을 따라가는 행위라든지 네. 우물을 투척하는 행위라든지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에 해당되지만 경찰에서 한 번 이상 출동을 하게 되고 예. 위험성을 인지를 하게 되면 경찰 단계에서 매뉴얼을 만들고요. 경찰이 현장에서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뭔가 그 법이라든지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참 경찰관 입장에서도 곤란하고 안타까운 사건일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 또 드리고 싶은데 오늘 아침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경북 칠곡의 정신병원 안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부분이 혹시 의료인 수가 좀 많았으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도 좀 생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정신보건법이 점점 개정을 거듭하면서 환자 수와 그 의료진의 그 비율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도 그 의료 인력과 그 환자의 그 형평성이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력이 많이 충원이 돼야 되는 지금 상태인 거고요. 네. 아마 그런 것도 하나의 간접적인 원인일 겁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이런 지원 센터들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현장에서는 말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응급 지원 센터들이 어떤 신고를 받고 갈 때는 파출소처럼 그 지역마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네. 현장에 갈 때는 늦기 때문에 되지 예.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간에는 더더욱 불가능해서 이제 야간에는 전화를 해서 자살 예방이나 이런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의 정신보건센터는 6시에 문을 닫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 또 이런 위험성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팀 어프로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외국의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개별적으로 어떤 정신기관 경찰기관 대응하지만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 프로그램으로 대응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시점에서는 이런 좀 효율적인 방법을 좀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정신질환자 수가 지금 급격히 매년 늘어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의료인 수는 얼마 정도 부족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해진 틀 내에서 양산되고 있고 많이 꼭 의료진이 아니어도 심리센터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네. 간접적인 의료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런 위험성들은 다분히 조금 그런 어떤 법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만 한해서이기 때문에 네. 좀 제도가 좀 시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응급 개입팀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네. 정확히 어떤 겁니까? 지금 전국에 5개 지역의 응급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각 그 대도시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에서만 커버가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게 어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 단계인 거고, 이쪽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생기려고 발족을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전국 예산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빨리 시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경남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빨리 시급히 현장에서 좀 여부를 판단하고 안정을 유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 사태들로 가장 걱정스러운 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거든요. 뭐 두려움이나 혐오 이런 부분으로 좀 번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사회적으로 완성된 제도나 시스템이 있어야 이런 제2의 진주 참사 같은 부분이 안 생길 것 같거든요. 좀 첫 단추를 어떻게 좀 꿰야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수는 공식적으로 160만 명을 넘었고요. 조현병 환자도 경남 지역에만 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증상을 가지신 분들 중에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요.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그런 시각이나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치료와 재활의 대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보호와 관리할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빨리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네. 사회 분위기도 좀 변화가 필요한데요. 물질주의와 자본주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분위기 쇄신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관심과 지원, 불평등, 그리고 우리 주변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 시민들이 공감대를 좀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조현병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병으로 인해서 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병을 감추지 않고 치료를 권장하는 분위기,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할 제도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 사건처럼 분노형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정신병력 유무와는 관계없이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 사법부에서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이런 그 환자분들의 소수의 이유 때문에 자기 자신의 병을 드러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힘든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일 텐데요. 예. 우리 사회가 이런 분들을 좀 포용하고 또 이런 예외적인 경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그런 어려움들이 안 생기게 빨리 사회가 같이 적극 협조해서 좀 그런 문제들이 빨리 없어지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너무 우려하시지 말고 좀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참 우리 사회 모두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주 참사는 피의자 아닌 득의 조현병에 의한 우발적 범죄가 아닌 장기간 철저히 계획된 계획 범죄로 결론이 남에 따라 더 강력한 처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다시는 제2의 아닌 득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쌀쌀한 데다가 흐린 하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옷차림은 계속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토요일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출발하고 낮 기온도 평년보다 낮기 때문에 쌀쌀하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아침 기온 5도로 시작하고 한낮엔 19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종일 바람이 불면서 몸으로 느끼기에는 이보다 더 쌀쌀할 수 있으니까요. 옷차림을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오락가락 참 자주 오죠. 일요일에도 새벽 한때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구름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많이 오르지 못하다가 다음 주 화요일이나 돼서야 다시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